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역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뭔데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더 글로리 시즌2가 오픈을 해서 다시 인기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 스토리와는 별개로 인물 설정 중에서요. 그 주요 인물 가운데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네네, 돈 많은. 네. 네. 그래서 정록색약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는 했는데요. 네. 새삼 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작품 분위기의 기본을 이루는 이 색,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색채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현상에 의해서 인식이 되지만요. 괴테는 색채론을 통해서 색의 인식은 주관적인 해석이다라고 적은 바가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색채가 갖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졌는데요. 네. 진행자님께서는 혹시 어떤 색 제일 좋아하세요? 좀 어렸을 때는요, 노란색 좋아했어요. 네. 근데 나이 들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네. 나이 들면서 약간 파란색 계통이 좋아지더라고요. 파란색 계통이요? 네. 저도 파란색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런 네, 파란색 오늘도 계통의 제가 옷을 좋아하는 입으셨어요? 파란색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색깔 니트를 좀 입고 와봤는데요. 네. 색에 대한 취향을 알면 곧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다고 하죠. 2015년 유고프라는 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색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세계에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네요. 네, 그 동서양 구분 없이요. 모든 나라에서 한 25%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파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파란색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네. 2010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과 캐런이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인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 물체, 경험을 연상시키는 색깔을 좋아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컬러 컨설턴트는요. 파란색이란 좋은 날씨를 떠올리게 한다. 화창한 날의 파란 하늘, 고요한 바다의 푸르름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파란색을 고요함, 차분함, 평온함, 안정감과 연관을 짓는다. 그래서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네. 저야말로 이 파란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진행자님께서는 파란색 왜 좋은 것 같으세요? 꼭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냥이라는 것도 이유니까요. 감성적으로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왠지 좋아하기 끌리는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은 사연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네. 지중해 어딘가를 갔는데 네. 집들이 파란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었는데 네. 색깔이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파란색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이뻐 보여서. 결국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경험에 네, 의한 색을 좋아하시는 게 맞군요. 그런데요, 재밌는 점은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책들을 살펴보면요.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나 일리아스 같은 것들 속에서 바다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책 속에는요, 빨강, 초록, 노랑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아예 파란색의 언급은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바다는 파란색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좀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바다 색깔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파랗지 않은 바다도 있을 거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바다도 가만히 보면 뭐 회색일 때도 있고 맞아요. 약간 검푸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제주도 가는 페리나 이런 거 타면요. 네. 정말 실감하게 돼요. 바다 색깔이 시커멓게 느껴지는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절대로
바다는 파랗지 않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래도 누가 봐도 파란 바다도 있었을 텐데 파란색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약간 의아하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권 속에서 파란색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우리는 신호등을요, 간혹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요즘 네. 아이들은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초록색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를 안 나눠봐서 네, 저 어린 시절에는 그냥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녹색불인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녹색과 파란색을요, 과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색으로 인식을 했던 문화권들이 많다고 해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뜻하는 단어들이 다 존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베트남어 중에서는 사인이라는 단어가 파란과 초록을 모두 의미하고요. 색채 용어가 5개뿐인 베린모족은 파란과 초록은 구분하지 않지만 노란색을 지칭하는 용어가 2개라고 할 정도로 파란과 초록은 그 구분이 없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말에서도요. 푸르다라는 말은 파란색과 녹색을 모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나무를 향해서 살림을 표현할 네. 때도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바다색도 네, 푸르다 하늘도 이렇게. 푸르다라고 예. 하고 네, 푸르다라는 말은 파란과 초록을 이제 모두 가리키죠. 예. 반면 러시아에서는요. 밝은 파란색과 어두운 파란색이 파란과 초록의 차이만큼 크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밝은 파랑과 예. 어두운 파랑은 아예 전혀 다른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색채를 인식하는 것은 문화권에 따른 색채 어휘의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각 색의 숫자를 부여한 팬톤 가이드입니다. 네, 팬톤이라는 회사에서요. 각 색상에 숫자를 부여를 해서 코드명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컬러 코드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 거무스름한 초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로 거무스름한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코드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색채는 객관적이어도요. 색채의 인식은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파란색 먼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떠올려보자면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기 네. 때문에 색깔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 파란 하늘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주로 이제 지중해 있는 주변 국가들이 네. 파란색인데 이걸 파란색을 다 표현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색이. 네. 분명히 파란색인데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색에 대한 인식, 제 경험담 맞아요.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파란색은 말씀처럼 어떤 경쾌함이라던가 맑은 이제 좋은 기분, 파란 하늘, 청아함 이런 기분을 느끼게도 하지만 또 어떤 반면에서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이지적인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이 지적인 색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네.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매라라고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사람을 조금 더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반면에 코로나 블루, 메리지 블루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울한 마음을 뜻하는 예. 단어로도 블루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파란색은요. 미술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어떤 감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비싸고 귀한 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예.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청색 안료를 희귀 광석인 청금석을 분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울트라마린입니다. 이 울트라마린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교회법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색으로 다소 표준화가 되었는데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옷자락 있잖아요. 네네. 그게 푸른색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울트라마린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료를 살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저렴한 안료를 섞거나 아니면 구리 광석이 풍화되면 약간은 남색, 짙은 남색을 띠게 되거든요. 예. 이런 색상을 대신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요.
채색이 안 된 마리아의 드로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울트라마린 안료가 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싼 울트라마린 컬러를 아무나 사용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18세기가 되면서는 프러시안 블루, 셀룰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등 합성 안료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색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안료의 희귀함 때문에 작품 색상에 타협할 일은 없어졌는데요. 파란색을 좋아하신다면 미술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작가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피카소고요. 예. 또 한 명은 이브 클랭입니다. 피카소는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브 클랭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둘 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우선 피카소는요. 피카소가 왜 파란색과 연관이 될까? 피카소는 예. 입체파인데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카소가 큐비즘을 발전시키기 훨씬 전에요. 예. 20살부터 23살까지 검푸른 색조를 띤 그림만 그렸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청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피카소는 이 당시에 청색 그림을 그렸나? 네. 보면요. 당시에 함께 스튜디오를 차리고 거의 1년 반 동안 한몸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도 화가였고요. 예. 카를로스 카사헤마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초대한 총별회에서 총을 쏴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이후로 청색시대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슬픔으로 이제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구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카사헤마스가 자살했을 당시 피카소는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함께 떠난 여행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카사헤마스에게 너무 질린 나머지 그를 돌려보내고 그가 파리로 돌아오면 화해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끝끝내 화해를 못했다라는 썰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그 슬픔만큼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컬러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반면 이브 클랭은요. 예. 한 가지 색을 사용하는 모노크롬 회화와 더불어서요. 붓 대신에 여성의 몸을 활용한 바디 아트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8년간 짧은 작품 활동 끝에 34세의 심장마비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형태가 없는 색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좀 말이 어렵죠. 어쨌든 이 이브 클랭은요. 형태가 있는 그림보다는 본인만의 독특한 색깔에 굉장히 천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그 색깔에 집착을 했냐면요. 결국 자신만의 푸른색 안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료를 직접 만든 거죠. 네네. 이 컬러가 나에게는 완벽한 블루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브 클랭이 만들어낸 블루 염료는요.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이름으로 특허 등록까지 냈고요. 실제로. 네. 파란색으로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지적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파란색 말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우리 여성들은 특히 옷에 뭐 남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네.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립스틱 맞아요. 옷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세련된 빨간색. 네. 빨간색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방차라거나 네. 어떤 이제 경고 문구라거나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많죠. 어쨌든 요 빨간색이요. 게다가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색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황제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한데 황제가 등장하기 전부터도 가장 뭐랄까 이제 태초의 색, 안료 기준으로요. 안료를 개발을 하면서 점점 색을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색을 추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만큼 혹은 이제 추출하거나 합성을 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과거에 먼저 등장했던 색깔이 바로 이 빨간색인데요.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만 있어도 이걸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빨강, 파랑, 노랑 중에서 생각해 보면 빨간 꽃, 노란색 새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 많이 존재하는데 네. 파란색 꽃이나 파란색 새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 맞아요. 사진 속에서는 봤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색을 내는 안료는 자연물로부터 추출을 하다 보니 빨강, 노랑이 더 이제 추출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태초에 먼저 드러난 색은 빨간색인데요. 네. 알타미라 동굴벽화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있는 들소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또 라스코 동굴벽화의 말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은 모두 산화된 철로부터 색을 얻는 방법으로 칠해졌는데요. 네. 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이기도 해서 당시에도 얻기가 쉬웠겠죠. 요 중에서 빨간색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경고 이런 문구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네.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아마도 뭐 열정 혹은 네. 사랑의 감정 혹은 분노. 그러네요. 네. 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되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제 좀 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로마 시대에는요. 빨간색이 왕권과 강인함의 상징이었는데요. 네. 이 빨간색이요. 사실 피의 색깔과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건강 혹은 승리를 의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승리라고 하는 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네,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막 피를 많이 보겠죠. 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온 그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붉은색 깃발을 이제 휘둘렀다고 하기도 하고요. 승리의 네. 깃발을. 예. 그리고 또 눈에 워낙 잘 띄는 색이다 보니까 왕권 등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킬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빨강은 왕실과 귀족들이 선호하는 색이었기는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그쵸. 왕은 붉은색 옷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임금이 네. 있던 용포는 다 붉은색이었던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실제로 18세기 프랑스에서는요. 빨간색이 귀족 계급의 표식이었고 베르사유 궁전을 드나들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을 아까도 표현하실 때 예쁜 빨간색, 세련된 빨간색이라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요. 고대 사람들도요. 작품에 쓸 완벽한 빨간색 안료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집트인들이 사랑했던 진사라는 광물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추출한 빨간색이 굉장히 빨갛고 예뻤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독성이 강한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강렬한 인상만큼이나 위험한 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곤충인 연지벌레, 일종의 무당벌레 종류인데 네. 벌레로부터 추출한 코치닐이라는 안료를 발명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선명한 빨간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립스틱이라거나 네. 그런 식용 색소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네. 이 벌레, 곤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 색깔 노란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은 네, 그게 맞아요. 나왔었어요. 벌레에서도 많이 추출을 하더라고요. 광물, 벌레 혹은 꽃잎 뭐 이제 이런 네. 곳에서 추출을 하는데 반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이제 강렬하고 왕권을 상징한다거나 많이 쓰였는데 노란색은요. 네. 노란색도 사실 예전부터 이제 태초의 색으로 빨간과 함께 더불어서 많이 보였던 색깔인데요. 네. 확실히 빨간색에 비해서 연약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도 방구 않나요? 해바라기 네. 이거 좀 속되게 표현하면 환장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사람이 약간 네.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광기에 약간 휩싸인 것 같은.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어 보이는 색은 아니라는 거죠. 네. 왕들이 즐겼을 만한 그런 색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황금을 대신 사용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황금색과 노란색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네. 노란색은 서양에서는 그렇게 권위 있게 보지는 않았고 일종의 여성의 색으로 여겨졌는데요. 대신 동양에서는요. 주황빛을 띠는 그런 오렌지 컬러를 불교나 힌두교에서 무지함을 불태우는 불길의 색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승려들 옷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승려복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 네, 맞아요. 네.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이제 오렌지빛의 노란색 컬러가 이제 깨달은 자의 색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좀 서양과는 다르게 사용된 그런 이렇게 일례가 있습니다. 네. 노란색에 가장 매료되었던 화가를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요. 네. 먼저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고대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맞는 노란색이라고 말씀이세요. 하면. 네, 대표적인 작가니까. 네. 근데 고흐도요. 이제 고갱이 고흐를 생각을 할 때 실제로 빈센트는 노란색을 좋아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모두 알고 있듯이 빈센트는 노란색을 좋아했는데요. 고흐가 많이 사용했던 색은 인디언 옐로우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는요, 소나 낙타의 소변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은 이제 밤하늘 위로 소용돌이 치는 별과 이제 빛나는 달이 있죠. 이게 바로 인디언 옐로우인데요. 사실상 자화상에서는 그렇게 옐로우 톤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렸던 초상화 시인 웨젠보흐라는 작품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블루와 옐로우의 그 대비를 극대화했는데요. 사실은 이 웨젠보흐의 눈동자 컬러가 지금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녹색이었는데 안료색이 발해서 노란색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는 녹색 눈의 독특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라고 그 웨젠보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네. 뭐 여기도 사실 색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안료를 새롭게 찾아내고 발명하고 이러는 것하고 색의 어떤 인식이 달라지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어요. 네, 맞아요. 안료가 얼마나 또 이렇게 잘 발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화가들이 그러네요. 그 안료를 또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녹색은요, 이게 더 훨씬 심했어요. 이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혼색을 또 금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한색으로 단색으로만 해야 네, 된다. 맞아요. 그 신의 어떤 순수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혼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이제 초록색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걸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정말 안료를 목숨 걸고 색을 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스웨덴에 한 화학자가 있습니다. 예. 칼 셸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셸레가 발명을 한 그린 컬러를 셸레 그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비소 함량이 위험 수준으로 섞여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 화학자도 역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을 달리해서 결국에는 이 안료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이 네. 보라색 좋아해요. 그건 이제 귀한 색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보라색이요. 정말 귀한 색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비잔틴 제국에서는요. 보라색으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황실만 사용하는 보라색 침실에서 태어난 왕자에게만 썼던 그런 네네.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보라색은요. 조개의 그 분비샘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1온스 정도의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만 마리 조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25만 마리요? 네, 1온스가 28g이니까요. 그러니까 1g에 1만 마리 정도의 조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데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색이. 네. 근데 다만 왜 학창 시절에 이 색채가 시험 문제 나오면 왜 틀렸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색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엠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입니다. 자연 속의 산책과 식물을 그리는 체험을 통해 우울증을 치유한 저자의 이야기, 야생의 위로를 읽으며 저도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가 가지치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지치기를 하는 정원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식물들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가지들은 여기저기 질서도 개통도 없이 뻗어나가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고 잔가지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나무의 햇빛과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지 못해 나무의 건강이 나빠지고 맙니다. 가위질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정작 나무나 꽃의 성장을 망쳐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멋진 정원이 되리라는 꿈은 순진한 몽상입니다.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나무의 열매와 꽃이 더욱 아름답고 튼실하게 생장할 수 있기 위해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성장통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넘쳐나지만 그 모든 열망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버리면 마음의 큰 줄기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가지치기에 날카로운 고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래된 가지를 쳐내고 죽은 줄기는 쳐내야 어린 싹이 자라날 수 있고 잔가지 덤불에 가려있던 큰 줄기가 햇빛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요. 우리 마음도 정원을 닮았습니다. 정원과 숲은 다릅니다. 숲은 야생의 질서를 따르는 반면 정원은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를 추구합니다. 문명화 이전의 인간이 숲이라면 문명화 이후의 인간은 정원을 닮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인연이나 그 꿈을 꼭 잘라내야만 내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잘라내야 할 때도 있고 내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의 잔가지를 과감하게 쳐내고 내 꿈의 커다란 줄기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는 어떤 꿈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나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3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남부와 영동, 충청권 내륙과 경상권,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국에 바람이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작은 물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 동해남부 북쪽 해상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6.4도 낮은 0도, 전국이 영하 6에서 8도로 모레까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4.4도 낮은 10도, 전국이 8에서 1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5.4도 낮은 1도, 전국이 영하 4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0.4도 낮은 14도, 전국이 9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전북, 경북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영하 1도, 파주 영하 5도. 낮 기온 서울, 수원, 파주 10도, 인천 8도. 강원 영서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대관령 영하 6도, 춘천 영하 4도, 원주 영하 1도. 낮 기온 철원 9도, 춘천 11도, 원주 12도, 대관령 7도. 강원 영동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도, 강릉 5도, 동해 4도.
낮 기온 속초 동해 11도, 강릉 13도 예상됩니다.